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기본반의 이론 과정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론 강의가 기본 과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나오겠죠. 200문제 정도를 달아볼 것이고 모두 2014년 기출문제하고 여기는 이제 서울시 7급까지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9급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의 문제들을 좀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냥 작년의 문제들만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매 단원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2013년도까지 출제된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의 문제는 이제 작년에 진행한 500제, 물론 이제 500제라고 문제집은 되어 있는데 2014년 대비 기출문제 특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500제를 꼭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보 아닌 홍보가 됐네요. 작정했어. 자 이제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쭉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잔소리 같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카페 모의고사를 한 달에 2번 올리고 있죠. 지금 한 번은 그러니까 매월 1일에 올리는 것은 카페 자체적으로 시험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또 현장에서 보죠. 이제 그 경우에 지방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 현장에 와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부탁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답안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많이 틀리는지 그리고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문제풀이랑 강의에 반영을 하고 여러분이 다음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상담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수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답안을 올릴 때는 제발 거기 공지글을 꼭 읽어보시고 공지글대로. 근데 공지글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기분이 나쁠 때는 채점을 안 해줍니다. 기분이 좋아도 별로 채점 안 해주는데 제발 거기 우리 한글 다 읽을 줄 아니까 거기 공지글 꼭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문제 방에도 거기 좀 몇 줄 막 있죠. 심지어 제가 빨간색으로 딱 해놓고 하는데도 뭐 읽질 않나 봐. 문제만 딱 다운받고 풀고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바쁜가 봐요. 그래서 바빠서 문제 다운받고 안 풀고 답을 올리고 강퇴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잡아내냐면 그 전에 그 사람 점수를 딱 보고 한 40점 나왔다. 그럼 제가 이 수험생이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는지 반드시 눌러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공부한 기간이 꽤 된다.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추적해서 그동안 점수를 다시 확인을 하죠. 이래 한 90점 맞다가 40점 맞았다. 이거는 찍은 거죠. 이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지선다인데 5번까지 답 있는 사람들. 문제는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답안을 올렸어요. 괘씸죄로 강퇴당합니다. 자, 이제 화면 갑시다. 할 얘기는 많은데 잔소리 같으니까. 자, 제가 2001년부터 강의를 이제 고시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모아온 문제들, 물론 제가 인터넷을 긁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선배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카페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대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문제 정도 그대로 적어와서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는 뭐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제가 다 이제 선택지 부족한 건 다 같이 다 채워놓고 이제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에 선택지를 어떻게 달았을 것인가. 물론 제 생각이죠. 출제자는 어떻게 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문제화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포의 생활. 이제 요 순서는
하이스코어 단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저녁에 오늘 새벽이군요. 카페에 2단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운받아서 가져온 사람들이 없네. 있어요? 몇 명은 확인을 했던데 오늘 나눠줄 줄 알았지? 안 나눠줍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막 탐구 과정 순서 막 이걸 쭉 지금 적고 있는 사람도 있어. 카페에 그대로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고 이제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가끔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탐구 과정의 순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탐구 과정 순서가 파노라마 지나듯이 딱 지나가야 되죠. 한번 해볼까? 탐구 과정의 순서.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탐구 과정의 순서 먼저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물론 사실의 관찰부터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탐구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 것.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설은 왜 세우느냐? 관찰된 또는 고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의 결과, 자료라고 하죠. 자료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순서. 물론 제가 말한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어떤 내용들을 실험의 내용들을 쭉 뒤집박죽 해놓고 바르게 골라라 라고 나오고요. 이때 탐구 설계 과정에서 통제 변인은 이제 대조군과 실험군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조작 변이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통제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국가고치 개화형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으면 온도가 조작 변이고 그것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똑같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백신, 물론 우리가 백신이 무엇인지 알죠. 병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항원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설계. 그러니까 먼저 하나는 백신을 넣어주고 하나는 안 넣어주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병원균을 똑같이 주사해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에 걸리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현상의 특성. 우리는 개체유지 현상과 종족유지 현상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죠.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어떤 생명현상이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데 동화적인과 이화적으로 나눌 수 있고 물질대사는 효소를 필요하는데 효소를 필요하고 물론 이제 세포호흡의 경우에 연소와 비교했을 때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효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대사는 동화와 이화로 나눌 수 있는데 동화는 합성, 이화는 분해. 그럼 합성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흡열 반응, 이화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호흡. 그래서 이러한 식들을 주어졌을 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합성 전체 반응식하고 호흡의 전체 반응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내외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그래서 그 항상성이 체온, 삼투압, 혈당량 등등 이런 거 보고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석순과 죽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석순도 크기가 커진다. 그런데 왜 생명체가 아니냐. 그 차이가 뭐냐면 죽순의 생물의 생장은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석순 커지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것이라고 했죠.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적응,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자기 몸의 구조, 기능, 그리고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적응의 예, 우리 이제 이따 문제에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적응과 진화를 따로따로 내기도 합니다만 대개 적응과 진화를 묶어서 시험 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징.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먼저 비생물적 특성을 살펴보면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 내에서만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죠. 세포 내에서만. 물론 비생물적 특성에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필요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이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생식, 그다음에 진화,
그다음에 돌연변이, 적응 이런 것들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TMV는 담배 모자이크 합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TMV 증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이제 물론 이론 반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TMV를 추출해서 1마이크로그램을 추출해서 물에 희석시킨 다음에 다시 건강한 담배잎에다 발라주고 다시 TMV를 추출했더니 10마이크로그램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생명현상 바로 생식, 증식이니까. 자, 그러면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요거 보시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DNA를 갖는 것들. 그래서 B형 간염, 나머지 간염들은 전부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요. 그다음에 수두, 단핵구 증가증. 그러니까 이런 동물성 바이러스는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런 질병들이죠. 수두, 단핵구 증가증, 음부포진, 대상포진, 입가 발진 이런 것들은 허피스라는 바이러스에서. 그다음에 천연두, 결핵 그럼 곤란하죠. 결핵은 당연히 세균에 의한 것. 그래서 이건 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것. 바이러스와 세균의 가장 큰 차이는 세포 구조이냐 세포 구조가 아니냐 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가 아닌 이유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활물 기생하기 때문에 또는 효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체가 퇴화해가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세포의 구성물질, 그래서 체내 금속 이온들을 여러분이 낱낱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예전 어떤 지방직에서 생체 내에 있는 금속이 아닌 것은 이런 게 한번 나왔었죠. 거의 미친 문제에 해당되는데 물론 이제 루비듐이었죠. RB, 루비듐. 그럼 이제 에너지온으로 쓰이는 물질 탄단치 기억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핵산도 역시 유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온 쓸 수 있지만 핵산은 대개 에너지온으로 쓰이지 않죠.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특성,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죠. 물의 특성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의 결합은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을 의미하겠죠. 물 분자 한 개는 산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결합은 공유 결합, 전자쌍을 공유하는. 그리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서의 결합이 수소 결합이죠. 그다음에 pH의 정의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pH 정의.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물론 밑은 10.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더 증가하는 것.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것. 그래서 pH가 1 차이 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몇 배 차이? 10배 차이. 그죠? 10배 차이. 그래서 pH 2와 pH 4 비교해보면 pH 2의 수소이온 농도가 더 높죠. 몇 배? 100배. 20배 그러면 집에 가야죠. 10 곱하기 12가 100배. 자, 그러면 작용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작용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수산기. 수산기가 뭔지는 알죠? OH.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오답을 고르기 쉬운데 이 녀석들이 염기로 작용한다. 제가 산염기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는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리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또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할 때 물에서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OH, 수산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에탄올이죠. 에탄올. 그럼 이 녀석이 이온화가 되느냐? 이온화되지 않죠.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어서 이걸 내놓아야 염기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산기이지,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럼 이제 유기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기염기는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끼. 아미노끼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물론 아미노끼니까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렇게 플러스 이온이 될 수 있죠. 플러스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이 녀석이 염기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카복시기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죠.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카복시기를 갖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유기산 또는 카르복실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도 있고 카복시기도 있고, 그래서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물속에서 pH를 조절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
단백질이 pH 조절하는데 관여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카르보닐기 CO죠. CO. 카르보닐기 CO. 카르보닐기는 이제 그 카르보닐기가 그 물질 구조에서 끝에 나타나면 알데히드라고 하고 내부에 나타나면 케톤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끝에 어떤 그 물질 구조에서 끝에 나오면 알데히드, 그 다음에 내부에 나오면 케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용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카라목스키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인산기는 ATP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물론 DNA에도 또 RNA에도 인산기가 있죠. 그래서 DNA, RN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리고 ATP에 있는 ATP의 인산기가 3개인데 모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면 ATP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은 진짜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 게 아니죠. 포당 하나와 ATP 하나를 비교하면 어디 에너지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어? 당연히 포당 에너지가 훨씬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그 ATP에 있는 그 인산결합, 두 번째, 세 번째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가 에너지가 듬뿍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녀석이 쉽게 떨어져 나온다. 인산기가 쉽게 떨어져 나와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에너지를 쉽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인산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3개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서로 밀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중합체의 종류. 중합체는 단량체가 결합한 것을 중합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의 단량체, 물론 단량체도 시험에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단당류,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리고 중성지방의 경우는 단량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결합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녀석들이 마치 열차처럼 쭉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질은 단량체 개념이 없다. 따라서 중합체 개념도 지질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영양소의 특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특성, 특히 단백질 특성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특히 단백질의 기능,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4H를 기억하셔야 되죠.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자, 그리고 아미노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겨사슬의 성질에 따른 아미노산의 종류, 겨사슬, 알기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극성 비전하, 그러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데 극성인 것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하이탑 또는 하이스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산성 아미노산과 그 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산성은 물에 녹아서 수소연을 내놓죠. 수소연을 내놓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알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물에서 수소연을 받았죠. 수소연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메트, 발로, 이리조, 안조, 펜다, 아히. 이게 뭔 말이지? 그럼 곤란해요. 메티오닌, 트리오닌, 트립토판, 발린, 류신, 이소류신, 리신, 페닐알라닌, 여기까지가 8종류 성인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아르기닌, 히스티딘 2가지 더해서 10가지는 아이들의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필수의 의미가 뭘까요? 필수. 제가 최근에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 분명 필수 아미노산 설명하면서 제가 필수 아미노산의 정의를 얘기했어. 필수 아미노산이 뭐였죠? 종류 말고 뜻. 그렇죠. 체내 합성이 되지 않으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의 경우에 이 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들로부터 바뀔 수 있다. 합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본 모의고사에서 포도당, 여러분은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포도당이 물론 우리 몸의 필수적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필수라는 말은 그 필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합성이 되냐 안 되냐. 포도당 체내 합성이 돼야 안 돼요. 물론 녹말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포도당이 다른 지방산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런 지방산이나 그러니까 단백질의 지방이 분해되고 그러한 그 성분들이 소위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필수 영양소라고 보기 어렵죠. 주영양소 탄수화물인 주영양소에 해당이 되지만 필수 영양소의 의미는 체내 합성이 안 된다는 것. 자, 그다음에 펩티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에서 물 분자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결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구조에 1, 2, 3, 4차 구조가 있는 거.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단백질의 1차 구조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DNA의 염기 서열. 그 다음에 2차 구조. 2차 구조는, 이거는 문제 있으니까 시간상 줄이고 문제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질. 아까 중성지방 설명했었고요. 조심할 것은 중성지방 한 개가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지만 소화 과정에서는 모노글리세리드하고 두 분자의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인지질. 인지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콜인글, 콜린, 인산, 글리세롤, 이게 친수성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산 꼬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그러면 365일 기억나야 되죠. 3개의 육각형 고리와 1개의 오각형 고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분비 장소를 기억하셔야 되죠. 생식소하고 그리고 부신 피질. 자, 불포화 지방산. 여기서 포화라는 말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수소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수소로 가득 채워져 있지 못하다.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결합이 또 생기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이중결합 내지는 삼중결합이 있는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시험에 나왔네 그러면 포화, 불포화, 그래서 그럼 포화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이중결합이 없고 요거는 이중결합이 있고, 그래서 동식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포화 지방산은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지방에도 포화 지방이 있죠.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자, 이 녀석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갖는 경우에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중결합이 시스형과 트랜스형이 있는데 시스형인 경우에 구부러지죠. 그래서 촘촘하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유동적이다. 그래서 상온에서 대개 액체 상태이고 이 녀석은 고체 상태이고, 그럼 녹는 점. 얘 아직 안 녹았으니까 녹이려면 온도를 더 높여야 되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의 끓는 점, 녹는 점이 더 낫다. 이런 것들 머릿속에 쪼르륵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종류, 이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각 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키틴도 탄수화물인데 키틴은 이제 다른 탄수화물과 다른 점은 질소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키틴이 이제 절지동물의 외골격, 그다음에 균류의 버섯 같은 균류의 세포벽의 성분이 되죠.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포포, 젖포갈, 설포과 설명드렸었죠.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헥산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헥산의 기본, 헥산은 DNA와 RNA에 있는데 헥산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티드라고 하고, 뉴클레오티드 한 개는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뉴클레오티드는 이와 같이 헥산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달자로 쓰이기도 하죠. 2차 전달자로 쓰이는 대표적인 뉴클레오티드가 CAMP. 그리고 에너지 일식인 저장 및 운반체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ATP. 못 알아듣는 표정들을 짓네.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바꿀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바뀌느냐, 또 고배율에서의 어떤 현상. 고배율로 바꾸려면 저반 렌즈는 긴 거, 짧은 거. 일부러 대답 안 하지. 제가 싫어하는 학생이라고 그랬죠. 저반 렌즈를 어떻게 하면 고배율로 바꿀 수 있어? 설명 안 했어?
저반 렌즈는 짧을수록 고배율, 대물 렌즈는 길수록 고배율. 자, 그리고 고배율에서 시야가 넓어져 좁아져. 시야가 좁아지죠. 그리고 대물 렌즈가 길어지니까 프레파라와트의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어두워지겠어, 밝아지겠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더 열어주거나 아니면 오목 거울을 써야 되죠. 마이크로미터 사용법.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수강하기 전에 적어도 하루 전까지는 그날 배울, 우리가 대략 한 50문제쯤 다룰 건데 한번 수업할 때, 그래서 무엇을 배울 건지를 문제에서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하이타브코, 하이스코어 등의 교재를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저 새끼가 뭐하러 가지? 이러면 곤란해요. 같은 시간 공부하면서도 효과가 다른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는 그냥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 구하는 방법 식으로 외워두면 되죠.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에 대한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 그리고 곱하기 얼마? 10. 왜냐하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저반 마이크 한 눈금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표정 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론 100칸이지만 편의상 5칸만 그려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고 이론에서 하는 것인데, 대물 마이크로 눈금이 이렇게 있을 때 실은 벗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5눈금에 대해서 겹쳐지는 대물 마이크로 눈금이 2개고 곱하기 10. 이게 저반 마이크로 한 눈금의 길이고, 이제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빼버리고, 이제 노란색 없는 겁니다. 대물 마이크로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프레파라트를 집어넣었을 때 올려놓았을 때 어떤 세포가 이렇게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3개와 겹쳐져 있다면 이 세포의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주사전자미경은 소위 셈이라고 하는데,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때, 물론 표면 구조를 잡는 겁니다만 그걸 모아서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투과 전자미경은 단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죠. 세포 소기관을 원심 분해했을 때의 순서, 크고 무거운 것이 먼저 아래로 가라앉죠. 그래서 식물세포의 경우에, 식물세포를 제가 외우두라고 그랬죠. 식물세포의 경우에 세포벽, 그리고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과 소포체, 그리고 나머지 세포액 또는 상등액, 세포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세포액.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되죠. 자, 원심 분해 순서는 요거입니다만 시험에서 간혹 장난을 칩니다. 맨 나중에 나오는 것부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나중이라는 글자를 보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세포벽,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물세포에만 있다는 말은 동물세포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세포벽, 엽록체, 액포. 그러면 RNA를 하면은 세포 소기관. 일단 DNA를 갖고 있는 녀석들은 RNA를 갖고 있죠. 물론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DNA 바이러스 따로, RNA 바이러스 따로입니다만, 세포의 경우에는 어떤 세포 소기관에 DNA가 있으면 RNA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NA 유전 물질, 다시 DNA가 있는 것,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거기에 RNA가 있고, 그 다음에 리보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rRNA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보솜. 그래서 다시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적어주고 이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RNA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 시험에 매우 잘 등장을 하죠. 구조와 함께.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러다 또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겠다. 자,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세포 소기관이 관여하느냐. 물론 핵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핵은 DNA로부터 mRNA를 만들어주고, 그럼 그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리보솜과 결합을 하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리보솜은 되게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핵에 붙어 있는 리보솜 있어 없어? 핵에 붙어 있는 리보솜도 있죠. 일부 리보솜은 핵에도 붙어 있습니다.
실은 소포체와 핵막이 연결돼 있죠. 소포체는 또 어디랑 연결돼 있어? 소포체는 세포막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대학 교재 그림에는, 보통 교재 그림에는 세포막과 직접 연결된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세포막과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보솜이 이제 소포체 대기에 결합되어 있는데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포체로 이제 이동을 하고 만들어지는 지금 폴리펩티드가, 그래서 소포체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고,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쓸게요. 약간의 변형. 그리고 중요한 건 수송. 그래서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무엇을 만든다 그래서 골지체. 골지체에서는 일시적인 저장, 더 많은 변형. 여기보다 소포체보다 더 많은 변형. 그리고 어디로 보낼지를 정하는 분류. 그리고 이제 보내는 수송.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을 하죠. 물론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합성에도. 그 합성에도 관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소포체에서 예를 들어서 당단백질을 만들려고 할 때 폴리펩티드가 탄수화물을 처음 붙이는 장소가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 해서 합성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골지체에서 추가의 더 단당류를 붙이거나 일부 탄수화물을 떼어내는 등 여러 가지 합성에 관련된 일들도 일어나죠.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소낭, 물론 여기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로 이동할 때 소낭, 물론 수송소낭, 그다음에 골지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 그것도 수송소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분비소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분비소낭이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백질 또는 당단백질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소포체가 세포막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핵은 유전물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질의 원형질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게 되고요. 핵막, 구멍이 뚫려 있고요. 핵공. 그래서 그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어 없어? 다는 못 들어가지만 일부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핵 속에 들어있죠. 그럼 지가 만든 게 아니지. 그래서 밖에서 만들어진 게,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것이 들어간 거죠. 여기 커다란 D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는 없죠. 프리 RNA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프리하면 뭐뭐 이전. 그러니까 가공 과정이 끝나지 않은 프리 mRNA는 핵공을 통과할 수가 없죠. 가공 과정 다 끝나야, 그러니까 캐핑이 일어나고 테일링이 일어나고 스플라이싱까지 다 일어나야 핵공을 통과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호르몬 생성 세포 소기관 어디겠어요? 활면 소포체를 얘기하고 있죠.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있는 녀석도 있고, 소위 조면 소포체, 그리고 리보솜이 부착되지 않은 활면 소포체. 그래서 활면 소포체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활면 소포체 기능, 아마 이따 문제 또 나올 텐데, 우선 스테로이드 결혼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질합성,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결혼을 만들고, 그리고 칼슘 이온을 저장하고, 특히 근육세포의 칼슘 이온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근육세포의 활면 소포체. 그럼 조면 소포체는 지질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좀 어렵다. 지질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질을 일부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커지고 그 녀석이 떨어져 나가서 세포막의 지질 성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모의고사 낸 것 같은데 지금 올려져 있나? 하지만 대부분의, 그럼 2월 학원 모의고사인가 보다. 최근에 낸 기억이 나. 그건 잘 모르겠어. 최근에 냈어. 어쨌건. 그런데 세포 소기관 중에서 지질 합성, 그러니까 주로 누가 관여하냐면 활면 소포체가 관여한다. 하지만 조면 소포체도 자신의 지질을 합성할 수 있다. 퍼옥시점은 지질 합성할 수 있어 없어? 퍼옥시점은 내막계 이다 아니다. 퍼옥시점은 내막계가 아니다. 그런데 퍼옥시점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죠. 자, 리소좀은 이제 골지체, 특히 이제 분비와 관련이 있고, 리소좀 분해와 관련이 있죠. 라이소좀 할 때 라이소가 자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내 소화,
그래서 자가분해 효소가,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고, 그래서 자가분해,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손상되면 리소좀이 리소좀과 결합해서 세포 소기관이 분해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먹이들을 리소좀에 있는 효소들이 분해를 하는데, 리소좀에 있는 효소들의 pH는 산성 조건입니다. 실제로 리소좀은 산성 조건인데, 여러분 리소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실은 우리 리소좀이 세포 내에 겁나 많은데 한 5개 터졌다. 그럼 우리 그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리소좀에 있는 효소들에서 분해 안 된다. 왜냐면 5개 정도 터졌다고 해서 한두 개 터졌다고 해서 세포 내부가 전체 산성으로 되지는 않죠. 전부 다,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터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소좀에는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리소좀 안으로 수용을 어떻게 집어넣겠어? 세포질에 비해서 리소좀 안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다. 어떻게 집어넣겠어? 능동수용에 의해서 집어넣겠죠. 자, 리소즘이 세포 내 분해에 관여하는데, 그럼 세포 내 분해에 관여하는 것들이 그것만 있느냐? 퍼옥시점도 관여하죠. 퍼옥심에 카탈라지 들어있죠. 그래서 과산화수의 분해에 관여하고, 그런데 식물은 리소즘이 있어 없어? 식물은 리소즘이 없죠. 그러한 기능을 누가 하냐면 액포가 하게 됩니다. 일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사 세포 소기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엽록체 합성에 관여하죠. 우리가 합성에 관여, 에너지 대사 세포 소에 그러면 되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를 의미하는데, 그럼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엽록체,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지만 리보솜은 세포 소기관 축에 끼지 못하죠. 물론 고딩들 책에는 되게 리보솜이 세포 소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전에 어떤 편입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세포 소기관이 아닌 것. 그래서 리보솜. 리보솜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세포 소기관 축에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합성에 관여하는 거, 아까 소포체, 골지체도 합성에 관여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을 분해하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이고, 리보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rRNA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리보솜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리보솜에서 무슨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펩티드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음 중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선택지 리보솜이 있으면 그걸 못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 단백질 합성 장소 어디냐 그러면 리보솜인지 알면서도 순간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그 펩티드 결합이 일어날 때 그 촉매 작용을 리보솜이 하는 겁니다. rRNA와 함께. rRNA가 그래서 촉매 기능도 갖고 있다. 물론 리보솜에 있는 단백질과 RNA가 그렇겠죠. 단백질 합성 이동 세포 속에 아까 설명드렸고, 조면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활발한 세포. 그러니까 조면소포체가 많고 골지체가 많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가 무엇이겠는가? 일단 조면소포체가 많다.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합성한다. 그리고 골지체가 많다. 잘 분비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에너지 대사가 ATP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럼 어디겠어요? 언뜻 떠오르는 게 없죠. 선택지 있으면 여러분이 고를 수 있겠지만, 그럼 대개 한 2자 정도, 2자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리고 분비하고 소화 효소를, 그만큼 물질 대사가 빨리 일어나야 되겠지. 자, 활면 소포체 기능 아까 설명드렸고, 과산화수 분해 세포 소기관 퍼옥시점 설명드렸고, 자, 세포 골격 구조 및 기능이 시험에 매우 잘 등장을 하죠.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루도록 하고, 미세 섬유의 기능 또 마찬가지. 그다음에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중간 섬유. 상피 조직의 경우에는 케라틴. 결합 조직이, 자, 중간 섬유 지금 얘기합니다. 상피 조직의 경우에는 케라틴. 결합 조직의 경우에는 지금 답이 나와야 돼. 다 알면 여기 없겠지. 그래서 상피 조직은 케라틴, 결비. 결합 조직은 비멘틴. 근데 어쩌라고? 근육 조직은 데스민. 그다음에 신경 조직은 신경 미세 섬유. 이렇게 얘기하고, 아규 조직은 GFAP. 아규 조직. 우리가 동물의 조직을 넷으로 나눌 때는 아규 조직을 신경 조직에 포함을 시키죠. 하지만 따로 떼어낼 때 그 아규 조직을 빼내는데, 그래서 그 아규 조직을 구성하는 중간 섬유,
GFAP. 미세소관 구성 단백질, 튜블린. 그래서 미세소관의 기능, 특히 동물 세포에서는 무엇을 형성한다? 방추사를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연접, 이따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군데군데 단백질이 끼어져 있고, 그래서 유동적인 것은 그 인지질 때문이죠. 자,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 부분도 있고 소수성 꼬리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양친매성이라고 하고, 양친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층이죠. 자, 그리고 유동성을 띠는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동보자의 금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물 세포에서 스테롤, 막스를 콜레스테롤의 기능이 뭐냐? 자, 보통의 온도에서, 그러니까 체온, 사람의 경우에 체온 정도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이 유동성을 떨어뜨리죠. 왜? 콜레스테롤이 있는 쪽으로는 지방산이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얘네들이 점점 더 촘촘해지는데, 그럼 콜레스테롤이 있는 쪽에서는 촘촘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유동성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유동성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자, 막단백질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뭐 효소 활성으로도 작용하고, 특히 수용체로도 작용하고 등등 이따 문제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자, 아까 동물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저온의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식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는데, 식물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는데 어떻게 유동성을 유지할 것인가? 자, 지방산이 길수록 유동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지방산이 길다라는 얘기는 거추장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산을 짧게 해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늘리겠죠. 유동성을 띠는 것은 포화지방산이라, 그러니까 인지질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있는데, 꼬리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그 불포화지방산 때문에 유동성을 띠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자, 세포를 통한 물질 수송, 확산, 삼투, 능동성, 그 다음에 내포작용, 외포작용. 요즘은 내포작용을 세포 내 섭취, 외포작용을 세포의 방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중에서 ATP를 필요로 하는 것은 능동성, 그리고 막의 변형이 일어나는 내포작용, 외포작용.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촉진확산, 그리고 능동성, 그리고 수용체 매개성, 내포작용. 수용체 매개성인 경우에도 그 수용체가 단백질이니까. 자, 촉진확산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일어나는데, 그럼 왜 일어나? 농도가 높은 쪽에서 왜 낮은 쪽으로 가?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농도차가 클수록, 다만 단순 확산일 때는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만,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그 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포화돼서 일정해지죠.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서 이제 세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적혈구 삼투현상. 등장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적혈구니까 저장액에서는 물이 들어오죠. 견디다 못해 터지겠죠. 그래서 증류수를 주사해주면 안 되는 이유. 적혈구가 터지기 때문에. 이걸 용혈이라고 하죠. 고장에 집어넣으면 물이 빠져나와서 쪼그라들죠. 이건 동물세포고, 식물세포에서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고장일 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고장일 때 식물세포, 고장에서 원형질 분리. 그리고 저장에서는 물이 들어와서 터지지도 않죠. 크기가 커지죠. 이걸 팽윤이라고 하죠. 이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삼투현상이 차이나는 이유는 식물세포가 무엇을 갖기 때문에? 세포벽을 갖기 때문에. 자, 식물세포에서 삼투현상,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제 문제 없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자, 가로축이 세포 크기가 되고, 물론 상대적인 크기가 되죠. 상대적인 크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장에 집어넣었을 때, 그럼 세포가 커진다는 얘기는 물이 돌았다는 얘기니까 다시 저장에 집어넣었을 때, 그럼 저장액의 농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되겠죠. 이건 삼투압 그래프고, 삼투압. 자, 이런 걸 외우려 가지 말고, 세포 크기가 커졌다. 왜 커졌을까? 물이 들어와서.
그럼 물이 자꾸 들어오면 그 세포의 삼투압은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럼 세포가 커지는 만큼 팽압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팽압.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것은 그러니까 이 녀석이 흡수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저장액에서 여기는 고장액에서. 그럼 고장액에서는 자, 고장액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삼투압이 고장액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한다. 물론 약간 증가하겠죠.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삼투압 계산하는 방법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P는 CRT, C는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몰 농도. 다만 조심할 것은 염화나트륨이 주어졌을 때는 염화나트륨이 물에서 나트륨연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0.1몰이라고 했으면 이 녀석 0.1몰, 염화이온도 0.1몰이니까 결국 0.2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00% 이온화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삼투몰 농도 계산은 자, 이때는 다른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물론 R은 기체상수 0.08이라고 이지만 0.082이지만 0.08이라고 되게 가르쳐주고 T는 섭씨온도가 아니라 절대온도 그러니까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상태에서 삼투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삼투압 기체상수 온도 가르쳐주고 요 몰 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죠. 뭐 계산 문제니까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ATP를 소모하는 물질 수성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 그리고 소장에서 양분 흡수할 때, 자, 다만 조심할 것은 양분 흡수할 때 모두 능동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도 있죠. 특히 과당의 경우에는 촉진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식물의 뿌리털에서 무기염료를 흡수할 때도 ATP를 소모하고, 그러면 식물에서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낼 때, 그러니까 양성자 펌프 작용할 때도 ATP 쓰고. 자, 농도 기울기 형성에서 물질 수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물질성. 농도 기울기라는 것은 소위 이제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농도 9배. 높은 농도, 낮은 농도가 왜 형성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 즉 능동 수송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될 수 있죠. 능동수에 의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는 효소에 의해라는데 효소의 특징 이제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보조연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 pH 그리고 염의 농도에 민감하다. 염의 농도는 삼투압 얘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변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때에 따라서 있다. 열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은 돌아오기 어렵지만 pH나 그다음에 이온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변성된 것은 돌아올 수 있다. 효소 반응에 의해 이것은 물질 대사는 효소 반응이죠. 그러니까 식이나 또는 어떤 문장을 보고서 이것이 효소 반응인지 아닌지 물질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알로스테릭 조절이라는 것은 자, 효소는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 부위도 있지만 기질이 결합하지 않고 다른 물질이 결합함으로써 그 효소의 작용을 조절하는 알로스테릭 부위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절되는 것을 알로스테릭 조절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저해제가 생각나야 되겠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활성 부위에 붙는 저해제를 무슨 저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해제와 효소가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이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를 먼저 따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역적 저해제, 비가역적 저해제. 가역적이라는 것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효소로부터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비가역적은 안 떨어진다. 왜 안 떨어지겠어? 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무슨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안 떨어져. 그런데 가역적 저해제인 경우에는 수소결합이나 이온결합인 경우에 붙었다 떨어질 수 있다. 그 경우에 활성 부위에 붙으면 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에 엘로스테릭 사이트 다른 입체성 자리에 붙으면 비경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효소의 종류와 예 확인하시고요. 과산화수소 분해되면서
과산화수소가 다시 두 분자의 과산화수소가 두 분자의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생성기체는 산소. 이때 관연효소 아까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퍼옥심에 들어있는 퍼옥시좀에 들어있는 카탈라제. 자, 무기촉매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쭉쭉쭉 올라가죠. 무기촉매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자, 가로축 온도, 세로축 반응 속도, 효수한 반응 속도인데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몇 배씩 올라가냐면 이거 설명 안 한 반들도 되게 있을 텐데 Q10-2라고 보통 얘기할 때 10도씨 증가할 때마다 반응 속도가 2배씩 증가한다. 그럼 10도씨에서의 반응 속도를 3이라고 합시다. 단위 생략하고. 그럼 30도씨에서의 반응 속도는 얼마라는 얘기야? 30도씨에서 반응 속도 9 그러면 안 되지. 20도씨에서의 반응 속도는 얼마야? 이때의 2배 6. 그럼 30도씨에서 반응 속도는 이때의 2배. 그죠? 그래서 Q10-2 그러면 10도씨 증가할 때마다 반응 속도가 2배 증가한다. 대개 무기촉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촉매인 효소의 경우에는 요렇게 되죠. 물론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반응의 증감에 따라서 다시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최적 온도 이후에는 반응 속도가 뚝뚝 떨어져 버리죠.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얘기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다가 떨어진다. 효소는. 그리고 자, 엥겔만의 실험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광합성과 관련해서 핵함 그리고 호기성 색이 넣어놓고 빛을 비춰줬죠. 그런데 빛을 비춰줬더니 그 호기성 색인이 어떤 빛에 몰려들었어. 물론 빛을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프리즘을 통과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나누었죠. 그럼 어떤 빛에 많이 모였냐면 빨간색 그리고 청색 내지는 청자색 광.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서 산소가 많이 생겼다. 왜? 핵함이 거기서 광합성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광합성에 많이 이용되는 빛은 적색광 그리고 청색 내지는 청자색 광이다. 자, 엽록체의 구조 및 기능, 엽록체 이중막이고 그러면 안쪽에 제3의 막인 틸라코이드의 막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엽록체 기능은 포호당 합성이지만 그 광합성이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라나, 틸라코이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라나에서 그러면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그 다음에 광합성 속도와 빛의 세기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자, 재미가 없나 봐. 하지 말까 이거? 문제만 쭉쭉 풀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되나 본데. 자, 빛의 세기. 빛의 세기가 증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흰색으로 그린 게 양지식물 또는 양엽, 노란색으로 그린 것이 음지식물 내지는 음엽. 그래서 이 점들은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는 얘기는 광합성도 안 하고 호흡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그래서 양지식물의 보상점이 더 크다. 그다음에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 빛의 세기, 요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 광포화점 역시 양지식물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의 개요를 해서 전체 반응식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결국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호당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때 물을 필요하죠. 부산물로서 산소가 나오고 왜 부산물로서 산소가 나오냐면 그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쓰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쓰지 않은 세균의 경우에는 산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 공급원으로서 황화수를 쓰는 경우에는 황이 나오고 수소 기체를 쓰는 경우는 그 부산물이 안 나오고 세균들은 그렇다는 얘기야. 하지만 세균 중에서도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 쓰는 게 있죠. 누구? 남세균, 소위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녀석. 그 녀석은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쓰고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 그 녀석이 산소를 공급해줘서 그래서 유기우브라는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 물질, 이산화탄소와 물이겠죠. 그런데 암반응에 필요한 물질은 물론 암반응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명반응 결과 만들어진 ATP하고 NADPH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 명반응의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 ATP를 만들 때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나는데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빛 에너지가 결국 그 에너지가 중심 색소에까지 전달되면 그래서 중심 색소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P700, P680을 기억하셔야 되죠. 관계 1의 중심 반응 중심 색소 P700,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 P680. 어쨌건 거기 에너지가 전달되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시 잃어버리면서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고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는데 그것을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하죠. 자, NADPH가 만들어질 때 전자는 결국 어디서 온 것? 결국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든다고 그랬어. 그리고 부산물로서 물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도 물 그리고 부산물로서 산소 나오고 자 명반응 왜 이름이 명반응이냐면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요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ATP하고 NADPH 나온다고 그랬는데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ATP 18분자가 필요하고 NADPH 12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낸 것은 그라나에서 일어나는 명반응인데 자 흰색 붉게 표시할게요. 이건 암반응인데 이때 ATP와 NADPH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NADPH는 수소이온은 결국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서 왔어? 말을 안 해 왜? 이 식에서 따져보면 물이죠. 이 식에서 따져보면 자 그런데 자 엽록체가 이중막인데 틸라코이드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 자, 요 부분. 자, 요 막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전자 이동하면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소 이온이 이렇게 ATP 합성 요소에 달려있는 소위 수소이온의 채널, 양성자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과정에서 전자를 받는 녀석이 누구냐면 NADP 플러스죠. 그러니까 NADP 플러스가 수소 이온 받고 전자를 받아서 물론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기다려볼게요. NADP 플러스가 수소 이온 받고 전자 받아서 NADPH 그리고 수소이온 하나 남는 거죠. 그럼 이 수소이온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말이야. 어디서 왔느냐.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스트로마가 되고 요 위쪽은 여기 공간, 틸라코이드의 내부 공간이 되겠죠. 그냥 틸라코이드 공간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NADPH가 만들어지죠. 그럼 NADPH를 만들 때 수소이온은 어디서 온 거야? 어디 거 쓰는 거야? 스트로마 있는 거 쓰는 것이죠. 근데 물의 분해는 어디서 일어나? 제가 심화반에서 강조를 했는데 자, 이러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 원인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여기는 전자 전달이라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주고 능동승위에서. 또 하나는 확인학습에 나와. 물의 분해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그랬지.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에 있는 물이 분해된다고 그랬어. 그럼 그 물이 분해되면서 여기다가 수소이온을 더 놓아주겠죠. 또 여기 있는 수소이온을 얘가 가져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이 적어지고 여기는 수익이 많아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심화반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 이론반을 다시 해야 되나? 자, 수소이온의 농도기를 형성하는 요인 세 가지. 첫째,
수소연의 능동성, 그 전자에너지를 쓰는, 그 다음에 물의 분해가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 쪽에서 일어난다. 물론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데 그 물 어디 있는 걸 쓰냐면 내부 공간에 있는 녀석을. 그리고 NADPH가 만들면서 여기는 수소연을 또 제거해주죠. 이 세 가지에서 수소연의 농도들로 형성이 돼. 자, 그럼 물이 여기서 분해되어서 금세 일로 오겠어요? 물이 분해돼 금세 오겠어? 이리로 오지? 그러니까 실은 NADPH를 만드는 수소연은 NADPH를 만들 쓰는 수소연은 스트로마에 있는 수소연. 꼭 물이 지금 분해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분해돼서 온 것 또는 그냥 스트로마에 있는 것.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이 식 가지고 해석할 때는 그럼 물에서 왔다라고 해도 되죠.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물이 분해되자마자 욱 가는 게 아니지. 물론 이제 한참 지나서 가겠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분해된 물에서부터 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수소연은 그렇고, 그럼 전자는 어디서 와? 이건 쉽죠? 수소이온은 설명드렸고, NADPH 만들 때 전자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와? 다시 말해 전자 공여체가 누구야? 전자 공여체. 지금 전자가 이렇게 쭈르륵 가서 NADP 플러스에 결합을 해서 수소이온과 함께 결합해서 NADPH를 만들기. 이 전자가 어디서 온다는 얘기야? 물에서 오죠. 물. 그래서 물이 전자 공여체. 그리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P 플러스. 다른 문제풀이반이랑 다르네. 작년이랑. 대답을 안 해. 그럼 호흡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누구라 그랬어? 호흡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공여체는 누구야? 전자 공여체. 음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물론 2분의 1 오토라는 거 없어. 편 이상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죠.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얘야. 산소.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냐 이거야. 어디서? NADH 그리고 FADH2에서 왔죠. 알면서 모른 척하네. 자, 명반응 산물 ATP, NADPH, 산소. 이 중에서 암반응에 필요한 것은 ATP와 NADPH. 암반응의 재료 아까 CO2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ATP하고 NADPH. 암반응 개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당을 만드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포당되는 것은 산화야 환원이야? 이산화탄소가 포당되는 것은, 지어졌네. 이산화탄소가 포당되는 것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환원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방사성 위첨자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C14를 갖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었을 때 암반응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물질이 무엇이냐? 암반응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RUBP에다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PGA가 만들어지지. 이때 RUBP에다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효소 이름이 뭐야? 루비스코. 자, 그럼 이산화탄소 공급을 차단하면 증가하는 물질. 자, 머릿속에 그려봐. 이산화탄소 공급을 차단했다는 얘기는 RUBP가 PGA 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PGA는 그 다음 단계를 돌아서 RUBP를 만들죠. 그래서 RUBP가 증가하지. 물론 무한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암반응에서 ATP와 다시 이건 암반응이 아니래. 자, 이제 ATP와 NADH의 작용을 했는데 아마도 이거 지금 광합성의 NADPH를 제가 잘못 썼겠죠. 당연하겠지. ATP와 NADPH의 작용은 이제 암반응에 쓰이는 것이고, 자, 포당 한 분자를 만들려면 켈빈호가 몇 번 돌아야 돼?
이산화탄소 한 번 들어가서 켈빈으로 한 번 들어가죠. 그럼 다시 포당은 C6H12O6니까 6번 돌아야 되고, 광독립적 반응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광의존적 반응이라는 것은 명반응을 얘기하고, 광독립적 반응이라는 것은 암반응을 의미하죠. 암반응이라서 밤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암반응의 경우에는 굳이 빛이 없어도,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빛이 있어야지.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빛이 없어도 암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뭐만 공급되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또 ATP, NADPH 있으면 빛 없어도 포당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광독립적 반응이라고 표현했겠죠. 광합성을 할 때 전제 흐름 정리하시고, 자, 화학 반응식 순서. 그러니까 이제 명반응이라고 암반응을 할 때, 그 암반응이라 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제 RUBP를 이산화탄소 붙여서 PGA 만들고 DPJ, PGAL 그런 순서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광호흡이 왜 일어나느냐? 광호흡은 어떤 요소 때문에 일어나? 광호흡은 어떤 요소 때문에? 루비스코 때문에. 오늘 이상한데. 자,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PGA를 만들어야 되는데, PGA를 3PG라고도 하죠.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가 루비스코. 자, 루비스코는 RUBP 카르복실레이스 옥시데이스, 이산화탄소를 붙여주기도 하고 산소를 붙여주기도 하고, 물론 이때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것으로서 쓰이죠.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효소를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하는데, 이때는 카르복실화 효소로 작용하는 거야. RUBP 카르복실화 효소로. 그런데 RUBP에 산소가 붙을 수도 있죠. 이 루비스코라는 녀석이 산소를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글리콜 인산 만들어지고, 인산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서 글리콜산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퍼옥시죠. 물론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엽록체에서 일어나겠지. 그 녀석이 이제 퍼옥시점으로 이동, 그래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미토콘드리아 이동, 그리고 PGA 하나와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죠. 자, 이산화탄소가 일정하게 충분히 공급될 때는 이 켈빈으로가 돌아서 RUBP를 만들기 때문에 RUBP 농도의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RUBP가 분해돼 버리니까 얘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호흡,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왜 일어나느냐? 기공이 닫혀서. 낮에 햇빛이 세니까 기공을 닫아버려.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빛은 비춰주니까 명반응은 일어나. 명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럼 명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산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산화탄소 부족해. 그러니까 루비스코가 RUBP에다가 산소를 붙여서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광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광호흡은 어떤 요소 때문에? 루비스코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광호흡을 피하기 위한 기작으로서 사탄소 화합물을 만드는 C4 광합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살짝 그렸던 그 켈빈 회로에서는, 다시 C3 식물에서는, 식물의 C3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 고정과 포장의 합성이 같은 세포에서 일어나죠. 어떤 세포? 엽육세포. 그런데 사탄소 화합물의 경우, 다시 C4 광합성인 경우에는 PEP라는 물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옥살 아세트산을 만들고, 자, 여기 잘 안 외워지면, 물론 구체적으로 외우는 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오말피라고 외우면 됩니다. 오말피. 그래서 옥살 아세트산이 말산으로 바뀌고, 말산이 다른 세포로 넘어오고, 여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 구멍 원형질 연락사. 그래서 요 녀석이 무슨 세포? 엽육세포. 이 녀석이 유관속초세포. 그래서 C4 식물의 잎에는 유관속이라서 관다발, 그럼 식물의 잎에서 관다발은 인맥이죠. 그러니까 인맥 주변에 있는 세포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C4 식물은 그 인맥 주변에 유관속초세포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크란츠 구조,
크란츠 또는 츠, 어차피 우리말 아니니까 크란츠 구조. 그래서 C4 식물은 크란츠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말산이 4탄수화물인데 옥살라세트는 4탄수화물, PEP는 3탄수화물. 그래서 말산이 3탄수화물인 피루부산이 될 때 이건 4탄수화물인데 이건 3탄수화물이니까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겠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리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알루미늄에다 붙여서 PGA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최초 고정은 여북세포에서, 포도당의 합성은 유관속초세포에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죠.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광호흡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니까 피루부산에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붙어있죠. 그럼 인산기를 위해서 ATP를 필요로 하겠죠. 자, 다음 C4 식물의 장점. 그래서 온도가 높고 건조한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캠 식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포도의 합성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분리하죠. 그래서 기공을 언제 열어? 밤에 기공을 열어. 밤에 기공을 열고 낮에 기공을 닫죠. 그래서 밤에 기공을 열어서 사탄수화물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했다가, 그래서 그 형태가 뭐냐면 저장하는 형태. 어디에 저장하면 액포에 저장하는데 액포에 주로 말산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낮에 그 사탄수화물에서 탄소 떼어서 광합성을, 그러니까 캐비노가 일어나도록 하죠. 같은 세포에서, 여북세포에서 시간적으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C4 식물과 캠 식물의 특성 설명드렸고, 자, 공통점은 모두 최초 이산화탄소 고정 산물이 사탄수화물이라는 거 설명드렸고, 자, 그럼 3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다시 3탄수화물이 아니라 요 C3 식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최초 고정 물질이 뭐겠어? 최초 고정 물질 PGA. 물론 불안정한 중간 산물이 있지만 시험에는 PGA라고 대답을 해야죠. 세균광합성의 특징 아까 언급을 했죠.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녹색 황세균 또는 홍색 황세균 이런 애들은 부산물로서 황을 내놓는다. 그리고 광합성 세균과 화학합성 세균의 차이점. 자, 화학 반응식은 똑같아. 그런데 에너지원으로서 빛을 쓰느냐 아니면 화학 에너지를 쓰느냐. 둘 다 포도당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반응식 똑같아. 6CO2 플러스 12H2에서 똑같아. 그런데 에너지원이 빛이냐 아니면 화학 에너지냐. 그래서 질산균, 아질산균의 그 산화. 그래서 무기물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 화학 에너지를 포도당 합성하는 데 쓴다. 그게 화학합성 세균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화학합성 생물에 의해 아질산균, 질산균을 들었고, 자, 그럼 이제 명반응과 산소 호흡의 공통점. 명반응과 산소 호흡의 공통점이 뭘까? 뭐겠어? 그렇죠. 전자 전달계. 그죠? 그래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서 ATP를 만들죠. 엽록제 미토콘드리아 공동점.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할 수 있어요. 일단 이중막이다. DNA를 갖고 있다. 그럼 DNA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RNA를 갖고 있고, 그죠? 그리고 DNA를 갖고 있는 그 DNA가 선형이야, 원형이야? 세균처럼 원형이죠. 등등. 이따 문제 풀면서도 한번 다룰게요. 자, 다음. 광합성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은 식 보면 여러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뭐 호흡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골라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그 포도당을 다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하면서 ATP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세포호흡, 광합성의 정반대구의 전체 반응식이 저온에서 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관여하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연소와 호흡을 비교해보면 일단 차이점 생각해 볼게요. 호흡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하다. 이건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이거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 단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과정 순서. 세포호흡은 맨 먼저 해당 과정. 그리고 TCA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아세틸 코에로의 전환. 해당 과정에서 포당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변하게 되고 피로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에로 전환되고 그 아세틸코에가 TCA 회로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해당 과정에서도 NADH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환 과정에서도 NADH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TCA로에서 NADH와 FADH2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NADH와 FADH2에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들뜬 상태로 나오죠. 그래서 전자 전달을 거치면서 수소연의 농도기를 형성하고 ATP를 합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TP, 그 다음에 세포에서 ATP 만들어지는 숫자.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이건 아니면 전환 과정이건 TCA로건 전자 전달 과정이건 전부 물론 전자 전달 과정은 막을 연결하니까 원형질 막이 라는데 그럼 결국 이 경우에는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최대 38 ATP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물론 최대 38 ATP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근육세포의 경우에는 최대 36 ATP를 만들죠. 그럼 ATP 두 개가 왜 부족하냐? ATP 두 개를 왜 적게 만드느냐? 자, 해당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 해당 과정이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는데 미토콘드리아만 크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그럼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도 만들어지고 NADH가 만들어지는데 NADH가 두 개 만들어지죠. 해당 과정에서 포당 분자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소이온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빠져서 에너지를 갖고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NAD 플러스한테 갈 수도 있고 FAD한테 갈 수도 있죠. NAD 플러스한테 가면 다시 NADH를 만드니까 그 경우에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 FADA로 가면 FADH2를 만들어서 얘는 ATP 3개 만드는데 이거는 2개밖에 만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전자 셔틀이라고 해서 근육세포는 1위로 가. 1위로. 그래서 ATP가 1개씩 손해죠. 그런데 NADH가 2개니까 2개 ATP가 손해지. 적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38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다 그러면 36 골라라는 얘기고요. 자, 해당 과정은 포당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면서 NADH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해당 과정의 산물은 피로부산, 그죠? 피로부산, 그리고 NADH, 그리고 ATP.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를 다른 말로 예전에는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세포 기질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로부산이 3탄수화물인데 활성 아세트는 2탄수화물, 그럼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자, 그러면 이제 TCA 회로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죠. 탄소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NAD가 환원되면 NAD가 환원된다는 얘기는 NAD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NADH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도 일어나고 TCA 회로에서도 일어나고. 자, 전자 전달계 NADH 또는 FADH2에서 나온 전자가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고 ATP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 제공 물질, 전자 공여체, 전자 주는 놈, 공여 준다는 얘기죠. NADH하고 FADH2. 전자의 최종 수용체 O2. ATP 생성이 가장 많은 단계, 해당에서 포당 한 분자를 기준할 때 다시 해당 과정에서 EATP, 그리고 TCA로에서 EATP. 전자 전달 과정에서 최대 34 ATP. 전자 전달기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자,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들뜬 상태가 돼서 수소이온의 농도기를 형성하죠. 그래서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 굽의 형성. 그래서 그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ATP를 만드는데 이것을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동력은 뭐겠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수소이온의 농도 굽의. 자,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와 내막을 연결해서 수소연의 농도차 그래프. 그럼 수소연의 농도차가 클수록 ATP를 잘 만들겠죠. 그 내용이고, 이제 전자 전달을 억제하게 되면 결국 산소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때 그럼 산소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전자가 전달되다가 멈췄다. 그럼 NADH에서 또는 FADH에서 전자가 다시 튕겨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ADH가 그냥 NADH로 머물러 있는 거야. NADH만 갖고 설명할게. 전자 전달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자 전달을 거쳐서 NADH가 결국 무엇이 되냐면 NAD 플러스가 돼. 그래서 이 녀석이 해당 과정과 또 TC 회로에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산소가 없으면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TC 회로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효는 결국 NADH를 NAD 플러스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야 이 NAD 플러스가 해당 과정이 또 쓰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발효와 유기업의 공통점, 뭐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고, 유기업의 경우에는 산소를 소모해서 결국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모두 분해가 되죠. 포당 탄소 6개야. 그런데 결국 해당 과정에서는 탄소가 빠져나오지 않고 아세틸코에 전환될 때 그리고 TCL에서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오죠. 탄소가. 전부 몇 개 나와? 전부 몇 개? 6개가 나오죠. 포당은 탄소를 6개 갖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형태로 6개가 다 빠져나왔어. 그럼 유기물의 분해가 다 끝나는 거죠. 어디에서? 유기물의 산화가 다 끝난 건 어디에서? TC 회로에서. 자, 그런데 그래서 분해가 다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만 발효의 경우에는 중간 산물이 있죠. 젖산 또는 알코올. 중간 산물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발효. 발효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얘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발효 정리하고. 자, 우선 여러분은 해당 과정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분자의 피로산, 두 분자의 ATP, 물론 여기 두 분자의 ADP와 인산기 들어갔지만 생략, 그리고 두 분자의 NADH.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NADH가 NAD 플러스로 못 바뀌지. 그러니까 피로산이 이제 363 젖산으로 바뀌게 될 때는 물론 이때 수소이온 2개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수소이온 2개, 여기도 2개 있죠? 그래서 4개의 수소이온이 가서 여기 4, 2, 8, 여기 12. 8 더하기 4, 10이 나왔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 그래서 젖산을 만들기 때문에 젖산발효. 그래서 이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니까 해당 과정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이건 젖산발효고, 이제 알코올 발효의 경우에는 알코올을 만드는데 알코올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CH3CH를 만들고, 이거 아세트알데히드죠. 아세트알데히드. 그럼 여기 2개 만들어지는데 탄소 6개인데 4개니까 탄소 2개 빠져나오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NADH를 산화시키는 거죠. 수소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만드니까 알코올 발효. 그래서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빵 만들 때 알코올 발효를 이용하죠. 빵 부풀게 할 때, 빵 반죽. 자, 아까 젖산 발효에서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누구냐면 얘죠. 그런데 알코올 발효에서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누구냐면 얘지. 물론 선택지 얘가 없다면 얘를 골라야지. 자, 발효 목적은 그러니까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가 아니라 환원. 젖산 발효 EATP밖에 생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과정만 일어나니까. 그죠? 알코올 발효도 마찬가지. 술이 씌어지는 원리. 이제 여기 산소가 공급되면 아세트산을 만들죠. 그래서 아세트산 발효가 바로 술을 씌어지는 원리가 되죠. 호기성 세균의 세포업 장소,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은 세포 기질, 그 다음에 전환 과정, 미토콘드리아 기질, TCL도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리고 전자 전달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럼 세균의 경우에는 호기성 세균의 경우에 미토콘드리아 없어. 그럼 어디에서 대신 일어나느냐? 다 세포 기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전달 과정은 그래도 막을 경계로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된 구조, 저희 메소솜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일어나죠.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90분 걸렸네? 자, 좀 쉬었다가 오늘 1단원까지만 문제 풀고 갈게요.